상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할 거는 뭐다? 세법에 어울리는 상법 대응이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하자. 근데 세법에 어울리는 세무조사관에 맞는 국세청 입맛에 맞는 상법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만 잘해도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상법 대응 50%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외에 뭐 이사에 대한 임기가 변경이 됐거나 임기가 다 됐다는 얘기죠. 중임을 해야 된다거나 정관 개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이런 주총이랑 같이 열어놓으면 너무 좋겠죠. 자, 이사회가 구성돼야 되는 회사는 어떤 회사들일까요? 자본금 10억 이상 되는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이사가 3인 이상이 되어서 이사회가 구성되는 회사들. 자, 임기가 만료가 되는지 등기임원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싱커벨 신툴입니다. 네, 오늘도 희망차게 찾아왔고요. 우리 세무사님들, 대표님들 지금 이 영상들을 많이들 보시는데 지금 60회차가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려드리다가 이제 횟수를 조금 더 줄여서 조금 더 늘려서 저희 일주일에 한 번 또는 1.5주에 한 번씩 올려드리면서 정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지켜봐 주시고요. 요즘 최근 들어서 저희 추세가 뭐냐면 예전에는 설립된 법인들에 대한 문의들이 많았는데 요즘도 당연히 많지만 최근 들어서 뭐 연구원분들, 대기업 연구원분들, 그리고 의사분들,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설립하는 거 관련해서 문의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다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을 잡자라는 의미에서 법인 설립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다시 리뉴얼하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1회 영상 보시면서 조금 저희가 답답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컨설팅하는 내용들이 많이 녹여져 있으니까요. 우리 대표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세무사님들이 보시기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조금 잘 따라와 주시고 우리 세무사님들도 대표님들한테 안내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리뷰한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법 이야기 기초편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유한회사, 뭐 어떤 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우리 국내에 가장 많이 설립되어 있는 형태가 주식회사예요. 주식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는 모두 다 상법으로서 설립이 된 회사죠. 그래서 세법을 지키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 돈이랑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앞서서 상법을 먼저 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을 하는데 이제 세법 위에 상법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면서 뭐 주총이나 정관, 이사회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시하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게요. 저희가 그 태초에 이제 좀 볼 때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 설립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법인만 가지고 왔고요. 법인 설립하는 과정이 이렇죠. 업종 선택하고 사업장 확정하고 인가사항 체크하고 자본금 설정, 주주 임원 구성, 정관 정비까지 하고 나면 이런 서류들을 정비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자, 먼저 법인 등기라는 걸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색깔 표시 잘 해놨는데 법인 등기는 등기소, 법원 관할이에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 관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세무서에 가죠. 또는 세무사님이 대리를 해주시거나. 근데 아주 간혹 가다가 이제 많지는 않은데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시는 경우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법인 등록번호라고 주민번호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거 살짝 빼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 먼저 내고 그러고 나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하고 보완하는 경우들도 덜어 보긴 했습니다. 근데 뭐 100건에 한두 건 정도인 것 같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설립하는 경우들은 이 절차를 거의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저희가 그 대표님들 사업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을 굉장히 많이 오고 가면서 서류를 많이 작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계약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주민번호, 개인은 주민번호를 적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도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는 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사업자 등록증보다 법인 등록번호가 조금 우선한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법 위에 상법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대표님들이랑 세무사님들 운영하시다 보면 세무조사
받게 되시잖아요. 예, 저희도 세무조사 굉장히 무서운데 저희가 직접 대응할 일은 없지만 우리 세무사님들이랑 대표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관들이 나와서 조사가 딱 나왔다 그러면 뭘 봤죠? 가장 먼저 보는 서류, 세무적인 서류를 봐요. 그래서 일선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세무사님들이 대응을 하시잖아요. 법무사들이 세무조사를 대응한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세무사님들이 중간에서 세무대리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요즘 국세청에서 돈이 좀 잘 안 되나요? 요즘은 이런 서류들을 봅니다. 예, 상법적인 서류들을 봐요. 그 상법적인 서류가 뭐냐면 주총, 이사회, 정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더라는 얘기죠. 예, 앞에 이제 영상들을 조금 돌려보시다 보면 앞에 회차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 나왔을 때 상법적인 서류를 보고 그게 미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아니면은 뭐 법인세, 가산세 이런 것들을 추징한다라는 기사들을 좀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거는 다 세법보다도 상법적인 서류들을 감안을 하고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고 거의 대부분의 한 70~80%의 회사들이 이런 상법 서류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세무조사관들도 감안을 하고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상법이 왜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상법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을 지키기에 앞서서 상법을 먼저 지켜야 저희가 세무적인 그 세금 납부도 인정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법 이슈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슈들을 준비를 해야 되냐? 우리가 할 거는 뭐다? 자, 세법에 어울리는 상법 대응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등기부등본에 법인 설립을 시키는 거, 태어나게 하는 거는 법원, 등기소 관할, 그리고 우리 세금을 납부하는 거는 세무서 관할, 이렇게 관할이 다른데 이분들이 이 관할 두 관할이 서로 야 정관이 어떻게 됐어, 세무권 납부분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걸 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님이 중간에서 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잘 해주시지만 우리는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상법에 대한 내용들은 자체 정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자문 법무사가 세무사님처럼 중간에 계시면 너무 감사하고 땡큐인 일이나 일반 중소기업에서 그런 인력들을 다 보충을 하기가 너무 힘드시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근데 이 대응들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대표님들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야 되고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 세무사님이 상법 대응까지 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세법에 대한 서류 꾸미기도 굉장히 벅차시거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하자. 근데 세법에 어울리는 세무조사관에 맞는 국세청 입맛에 맞는 상법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상법 대응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까 이렇게 법인 설립할 때 과정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언제 하면 되냐면 요때 하면 돼요. 법인 등기 나올 때. 이것만 잘해도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상법 대응 50%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우리 법인 설립한 지 지금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법도 설립했을 때랑 다르게 법도 좀 바뀌었고 추세도 바뀌었다. 자, 그럼 언제 하시면 되냐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정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정비하려고 뒤늦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대표님들 많으시죠? 많으신데 이때 정비하면 사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때는 설립할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추후라도 좀 정비를 하고요. 저희가 평소에 준비하는 이제 기초 상법 서류들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살펴볼게요. 정기조총 이제 의사록 1월에서 3월까지 열리는 정기조총 의사록 저희가 이제 결산조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 제가 여기 잘 안 보여서 화면이 좀 작아져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세무가 녹아있는 정기조총 의사록인데 정기조총 의사록은 뭐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서 3월까지 열리는 거. 그리고 임시조총 의사록은 그 외에 수시로 열리는 걸 임시조총 의사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총 의사록 이런 것들이 잘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1월에서 3월까지 결산이 끝나면 진행하게 되는 게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뭐 몇 기 재무제표 승인하는 거, 그리고 임원 보수한도 승인하는 거, 이익 배당을 승인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배당이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까지는 필수적으로 1월에서 3월 사이에 무조건 열어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막 결산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결산이 간혹 늦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주총을 소집해갖고 이 작업을 하기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족했다 그러면 4월, 5월에라도 이 서류를 좀 소급해서라도 작성을 해놓으시기를 요청을 드려요. 권고를 드리고, 그 외에 뭐 이사에 대한 임기가 변경이 됐거나 임기가 다 됐다는 얘기죠. 중임을 해야 된다거나 정관 개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이런 주총이랑 같이 열어놓으면 너무 좋겠죠. 예, 이런 부분들은 꼭 챙기셔라. 자, 정기주총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주총 의사록만 보여드렸는데 이사회가 구성되는 회사라 그러면 이사회도 개최를 해야 됩니다. 자, 이사회가 구성돼야 되는 회사는 어떤 회사들일까요? 자본금 10억 이상 되는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이사가 3인 이상이 되어서 이사회가 구성되는 회사들, 저희가 이사가 3인 미만이어서 뭐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없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이사회 구성하지 않고 주총으로 이제 가름을 하는데,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이사가 3인 이상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사회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수 규정에 맞는 임원 보수 계약서 작성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정기주총 열 때 그 결산에 대한 승인과 더불어서 임원 보수에 대한 주총 열어야 된다고 했죠. 그거에 앞서서 보수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자, 임기가 만료가 되는지 등기 임원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요. 우리 사내에서 뭐 상무이사, 전무이사, 무슨 이사들, 그런 직함으로 준 이사들은 사실 임기가 없어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등기 이사들은 임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대표자 홍길동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평생 내가 대표자예요. 근데 우리 법인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법인 임원들한테 위임한 거죠. 네, 실제 주인이 임원한테 업무를 해달라고 위임한 거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임원 등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총 기간이랑 뭐 맞물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생뚱맞게 6월, 7월, 10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등기 임원 그 임기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배당을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배당 시행 전에는 저희가 대표님들이 자체적으로 정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 그렇지만 사전에 세무사님이랑 반드시 상의하기를 권고드려요. 왜냐하면 세금이랑 건보료 때문에 그렇죠. 이제 종합소득세가 합산이 되거나 또 과도하게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그러면 배당액을 뭐 5억 할 걸 3억 하고 3억 할 걸 2억 하고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랑 그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보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피셔야 되고, 기타 등기 사항은 없는지 이제 여러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건 다음 회차에서 제가 등기부등본만 따로 떼어가지고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요거는 잠깐 상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를 아직까지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법인 태초에 설립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들 이해 못 하신 상태로 설립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저희가 컨설팅 가다 보면 10년, 20년 법인 운영하신 대표님들도 아직까지도 이거의 구분을 잘 못하세요. 예, 그런 대표님들이 덜어 있어요. 좀 되게 의아한데 있어서 한번 설명을 상식으로 드립니다. 저희가 주주랑 임원이라는 그런 그 명확하게 구별된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주주가 실제 주인이죠. 예, 쉽게 얘기해서 돈 집어넣은 사람, 예, 우리 자본금 넣은 사람, 출자한 사람들이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 주주들이 운영이랑 경영을 해달라고 임원들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은 가족회사이거나 동업주주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1인 주주들도 많죠.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주주랑 임원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들이 이해를 좀 잘 못하셔서 주주랑 임원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주주는 ABC가 있는데 임원은 그 ABC가 아니라 다른 생뚱맞게 뭐 D나 F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이제 대표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경영 CEO 아니면은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이제 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주주랑 임원이 동일한 경우들이 현장에서는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는 뭘 가져가죠? 배당소득. 예, 이익이 남으면 거기에 대한 배당소득을 가져가고, 주주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임원은 그 임원에 대한 거를 위임을 받았으니까 경영에 대해서 일하시면서 근로소득
수령하시고 그리고 퇴직금 그거에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주주랑 임원이 동일하다. 그러면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금을 다 가져가시겠죠. 그래서 어떤 법인에 대한 운영 자금을 결정하시고자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제 깊은 얘기들은 다음 이제 이야기 기회가 될 때 하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주요 업무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세무사님들, 대표님들 혼자 업무가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업무 협업 그리고 대표님들 미팅 요즘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